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아직도 시국이 어수선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서 3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규미 외의 선생님들이 지으신 학교폭력 예방의 이론과 실제 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3장은 학교폭력 주변 학생의 이해 및 개입입니다. 예. 자, 학교폭력 주변 학생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개요를 한번 볼까요? 교과서 71페이지에서 앞장을 앞으로 다시 넘기면 개요가 나와 있죠. 자, 이 장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주변 학생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교폭력의 역동에서 이들이 지니는 중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변 학생이 어떠한 점에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주변 학생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주변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상황적, 심리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중에서 주변 학생에 초점을 둔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소개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강의 내용을 또 한번 들어보시고 하시면 크게 어려운 이야기는 없어요. 예. 자, 주변인이란 뭘까? 주변인이란 참여적 사전적 의미에서 참여하지 않은 사건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71페이지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단락에서 주변인이란 개입하는 행동 없이 단지 관찰하고 목격하고 서 있는 역할로 한정한다. 다시 말해 상황을 단순히 목격한 수동적인 역할을 강조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교폭력에 있어서 학교폭력에서는 주변인이 존재해요. 72페이지 보면 학교폭력 상황에서는 주변인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을 괴롭히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를 주변 학생이 목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폭력 행동에 대한 강화를 얻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예. 거기 보면요. 학교 폭력의 주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째, 주변인이 학교 폭력 상황 속에 존재해야 한다. 그러니까 주변인이 그 폭력 상황 속에서 분위기와 역동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주변인은 학교 폭력 상황을 직접 목격해야 한다. 다양한 감정과 생각이 유발되겠죠. 네. 그런데 대부분은 못 본 척하고 방관적 태도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암묵적인 승인이라고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 학생의 반응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주변인이 피해자를 지지하기도 하고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기도 하고 가해자의 괴롭힘을 지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교과서를 보면은 참여자에는 가해자, 주변인, 피해자가 있고요. 주변인에는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4페이지 네, 넘어가기 전에 주변인의 반응에 따른 해석. 자,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못 본 척하는 사람, 방관적 태도, 이게 결국은 암묵적 승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인은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3페이지 방관자 효과,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했어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방관자 효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주저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목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한 사람을 찝어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도움을 더 받기 쉽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음 주변 학생의 유형.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동조 집단. 가해 학생을 직접 돕거나 지지하는 집단이고요. 강화 집단. 가해 학생의 괴롭힘 행동을 부추기는 집단이에요. 방관 집단. 상황에 개입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는 집단. 방어 집단.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도움 행동을 하는 집단이죠. 방어 집단. 이 방어 집단이 피해 학생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집단이 되겠죠. 자, 하나씩 살펴보면은 동조자 집단이에요. 가해 학생을 직접적으로 돕는 가해 동조자예요. 이들은 가해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가해자보다는 약한 특징을 보이고요. 가해자는 동조자가 힘이 세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와 구별되기도 하죠.
이들의 전형적인 행동은 괴롭힘 행동을 목격한 후에 가해 행동에 동참하고요. 괴롭히는 가해 학생을 직접 돕고 가해 학생이 괴롭힐 때 피해 학생을 잡는다든지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강화자 집단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가해 행동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조자와는 다르지만 청중으로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가해자의 행동을 강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괴롭힘을 보며 주변에서 낄낄대며 웃는다든지 괴롭힘을 목격한 후에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든지 가해 학생을 향해서 더 괴롭히라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보이는 부류들이죠. 75페이지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시작할 때는 불안하거나 주저함을 느낄지 모르나 가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스릴을 느끼거나 신이 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쭉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방관자가 있어요. 어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가해자는 방관자의 행동을 암묵적 승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가해자 문화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방관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은 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 채 한다든지 괴롭힘을 목격한 후에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고 괴롭힘을 보아도 평소처럼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자들은 동조자와 강화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관자에 더욱 주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방관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방어자가 있습니다. 방어자는 다양한 행동으로 가해 상황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지지하고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괴롭힘 상황에서 방어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폭력 행동은 줄어들게 돼요. 아주 바람직하죠. 네. 방어자가 보이는 전형적인 행동은요.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돕기 위해 상황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괴롭히는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방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편이에요. 한번 쭉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요. 학교폭력 집단의 역동 속에서 주변 학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77페이지를 봐주세요. 이 주변인의 그 존재가 이러한 학교폭력의 힘의 역동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재를 통해서 학교 괴롭힘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대다수의 주변인들은 괴롭힘을 중단시키려거나 감소시키려 하기보다 괴롭힘에 동조하거나 지지하거나 괴롭힘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롭힘이라는 거, 학교폭력의 상황을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인까지 이 역동에 포함된다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인이 방관하는 이유는 첫째, 학교 폭력에 연루되기가 싫은 거죠. 귀찮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또 나도 학교 폭력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보복 이런 거요. 셋째, 학교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대처 방식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넷째, 목격한 학교 폭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애들 장난이거니 뭐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학교 폭력을 당하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학교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학교 폭력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문제를 더 키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여덟 번째, 폭력을 당하는 아이를 돕는다 해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말한다 해도 아무도 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힘의 주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심리적 스트레스, 돕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가해 행동을 부추기게 되고 무관심한 행동, 이게 결국은 괴롭힘을 지속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변 학생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요인. 교과서 80페이지. 성별 이런 게 있어요. 연령 혹은 학년,
고학년 주변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약한 아이를 놀리는 상황이 별로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있어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학생일수록 피해자를 돕기 위해 중지에 나서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이 있어요. 교과서 82페이지 보세요. 괴롭힘의 종류. 폭력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서 또래 집단의 반응이 다양함을 발견했죠. 직접적인 신체 공격과 직접적인 언어 공격을 목격했을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게 동조하는 성향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다음 참여자와의 관계입니다. 가해 학생이 친한 친구인 경우에는 모르는 아이인 경우에 비해 주변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피해자, 가해자 중에서 어느 한쪽과 친한 경우 친한 쪽 편을 들어준다는 것을 확인한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적으로 다른 주변인의 존재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주변인의 도움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 3가지, 사회적 요인, 평가불안, 책임감의 분산. 책임감의 분산 아까 알아봤죠. 사회적 요인이란 뭐냐? 주변인이 다른 주변인의 무반응에 근거해서 긴급성이 부족한 것으로 상황을 이해하게 되면 도움 행동이 억제되죠. 평가불안은 주변인이 다른 주변인에 의해서 관찰되는 경우 자신의 행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껴서 도움 행동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감의 분산. 만약 다른 주변인이 존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 아까 우리 한번 봤죠. 그래서 도움 행동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보면 심리적 요인이 있겠죠. 네, 공감과 도덕성입니다. 당연히 공격성이 높으면 공감의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많겠죠. 공감은 공격성을 억제하며 친사회적 행동을 강화하겠죠. 마찬가지로 도덕성도 그렇죠. 그래서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수록 주변인이 피해 학생을 돕는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도덕적 민감성이란 상황을 도덕적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겠습니다. 한번 PPT 보시면서 쭉 지금 말씀드린 걸 정리해 보세요. 자, 저런 개인적, 상황적,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여성이고 저학년이고 인기 있는 집단일 때, 정의적 공감과 도덕적 민감성이 높을 때 더 개입한다는 거죠. 주변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교과서에도 있고 우리가 논문 같은 거에도 많이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괴롭힘의 유형에 대해서 회기별로 주제와 함께 진행되는 거죠. 주제를 좀 재밌게 붙이면 좋죠. 내용은 굉장히 좀 무거운 주제지만 주제는 뭔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그런 분노나 공격성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거겠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괴롭힘에 반대하는 태도, 스스로 괴롭힘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상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키바 코올로 프로그램, 핀란드 프로그램이죠. 키바는 괴롭힘에 맞서다 좋은, 코올로는 학교. 그래서 괴롭힘에 관한 영상, 학급 규칙 만들고 토론하고 이러한 것들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 예방을 위해 컴퓨터 게임을 활용한다거나 괴롭힘 상황, 그런 정보, 적절한 방식, 대응 기술, 왕따가 자신과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대처 방식, 이런 것들을 여기 나눠볼 수 있겠죠. 주변인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은 전 학교 접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개인 상담, 집단 상담, 학급 활동, 학교 정책 등 어느 한 시각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다층 수준으로 접근해서 가해자, 피해자, 주변인 모두가 개입 대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상담 프로그램과 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체제와 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 자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